자, 그러면 오늘은, 자, 지난 시간에는 좀 실시간에 대해서 조금, 헤맸는데, 자, 어디까지 가느냐. 자, 지난 시간에 배운 게 사실은 이겁니다. 이게 총수요 총공급 모형이죠. 총수요 총공급. 슬라이드 22번 슬라이드입니다. 총수요 총공급 모형. 이 지난 시간에 배운 내용입니다. 전반부 아니면 이번 학기에 거의 3분의 2 정도는 3분의 2 정도는 세 가지 그림만 잘 이해하면 됩니다. 세 가지 그림이라는 것이 지금 이 총수요 총공급 모형, 그러니까 이 그래프가 어떻게 만들어졌고, 그 다음에 이 그래프에서 어떤 충격이 발생했다. 그러면 그 충격에 따라서 이 그래프가 어떻게 바뀌는지, 그게 바로 거시경제에 대한 설명입니다. 소위 코로나 사태가 발생했다. 그러면 이 그림상에서 코로나 사태에 대한 P하고 Y의 변화를 시간에 따라서 어떻게 바뀌는지를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그게 경제학자들이 경제에 대해서 설명하는 겁니다. 뭐 특별히 어렵고 전문적인 게 별로 없습니다. 그게 다입니다. 그게 가장 어렵고 전문적인 겁니다. 그 정도만 알면 여러분들도 경제학자입니다. 그러니까 경제에 대해서 논할 수 있는 수준이 되는 거죠. 자, 이게 하나가 있고, 그 다음 이 그림이 나오기 위해서 또 그 전에 나오는 그림이 하나 있습니다. 오늘 배우겠지만 11장, 12장에서 이야기하는 ISLM 모형. ISLM 모형. ISLM 모형에서 여기서 우리가 배웠던 총수요가 도출됩니다. 그리고 ISLM 모형은 단기 모형입니다. 단기 모형. 그래서 이 총수요 총공급 모형, ISLM 모형. 그 다음에 세 개라 그랬죠. 또 하나는 13장, 14장 정도에 나오는 먼델 플레밍 모형입니다. 먼델 플레밍 모형은 ISLM 모형의 개방경제판 모형입니다. 그래서 ISLM 모형, 그 다음에 여기서 있는 총수요 총공급 모형까지는 폐쇄경제를 가정합니다. NX가 없죠. 순수출이 없죠. 그렇기 때문에 폐쇄경제를 가정한 좀 단순화된 모형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거를 더 확장시켜 가지고 개방경제, 수출입이 가능한 경제까지 포함한 모형이 먼델 플레밍 모형입니다. 그래서 그 세 가지 모형만 이해하면 아마 여러분들이 거의 이 한 학기 내용의 3분의 2 가까이 내용은 충분히 이해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모형을 이해하라. 모형이라는 것은 좀 더 직접적으로 이야기하면 그래프, 이 그래프죠. 그죠? 이 그래프를 어떻게 만들어지고 어떻게 유도됐고, 그 다음에 그래프를 활용할 수 있어야 된다. 활용이라는 것은 이 그래프를 그리고 난 뒤에 여기다가 충격이 발생했는 경우에 균형에서 충격이 어떻게 균형에서 이탈하게 되고, 그 다음에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다시 또 그 균형으로 되돌아가는지, 그 과정을 이해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제 배운 것도 이 그래프에 대한 이야기죠. 자, 이 그래프가 만들어졌다. 장기 총공급, 단기 총공급, 그 다음에 총수요. 그리고 균형은 교차점이죠. 교차점이죠. 단기 균형은 총수요하고 단기 총공급의 균형입니다. 그리고 장기 균형은 장기 총공급과 총수요의 균형입니다. 그래서 두 개가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이 상태는 두 개가 같죠. 그러면 현재 경제 상태는 장단기 균형에 있다. 장기, 단기가 다 균형이 되어 있는 가장 바람직한 상태인 거죠. 현실은 그 경우에 있는 경우가 많지는 않습니다. 많지는 않은데, 보통 여기서 이제 경제, 사회에서는 매일매일 온갖 충격이 발생합니다. 그럼 그 충격에 따라서 벗어났다가 되돌아갔다가 하게 되겠죠. 자, 여기서 이제 여러 가지 충격인데, 그림을 이렇게 그려본다 그러면 충격은 굉장히 단순합니다. 충격이라 그러면 이 그림에 쓰는 그래프 이동이겠죠. 그래프 이동인데, 총수요가 늘어나거나 줄어드는 거. 아니면 단기 총공급이 뭐 올라간다. 이 올라간다는 것은 비용이 증가하는 경우입니다. 그 다음에 단기 총공급이 떨어지는 경우. 이 두 개예요. 그 다음에 또는 장기 총공급도 변화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늘어나는 경우, 줄어드는 경우. 뭐 기술 혁신,
이런 것들이 대부분 장기 총공급이 늘어나는 대표적인 변화입니다. 그 다음에 자연재해, 그것도 장기 총공급이 줄어드는 대표적인 변화입니다. 그리고 이번 코로나 사태도 이게 이제 단기 영향일지 장기 영향일지 그건 봐야 되죠. 사실 엄청난 많은 사람들이 돌아가셨다. 물론 이제 나이 많은 분들이 주로 많이 돌아가셨지만 그거는 국가 경제 전체적으로 봐서 사람이 줄은 겁니다. 그러면 소위 투입 요소, 노동이 줄었다. 그거는 장기 총공급을 감소시킨 요인입니다. 등등 온갖 요인이 있겠죠. 그래서 그 충격에 따라서 균형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여러분들이 알기만 잘 이해를 한다 그러면 이 내용을 다 이해하는 것이 될 겁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제 불리한 수요 충격, 그거는 총 수요가 줄어든 경우죠. 그러면 여기서 당장 소득이 줄었다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가격이 조정되면서 물가가 떨어지면서 새로 Y바로 되돌아간다. 이게 전형적인 경기순환, 그러니까 한번 불황이 닥쳤다가 회복되는 전형적인 과정입니다. 이번 코로나 사태가 이런 형식이 될지 총 공급의 변화가 될지는 좀 더 있어 봐야 될 거죠. 아주 심하지 않다 그러면 이런 정도로 끝일 수 있습니다. 아주 심하지 않다 그러면 총 수요가 줄어들었다가 다시 이렇게. 그런데 물론 지금 현재 나오는 데이터만 보더라도 총 수요가 줄어드는 것, B점이라는 것이 엄청나게 왼쪽으로 가고 있다라는 것들이 지금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 이게 하나 가장 전형적인 것이고, 불리한 수요 충격. 그 다음 요 앞에 나왔지만 그 유리한 수요 충격도 맞죠. 유리한 수요 충격은 이 반대였습니다. 그러니까 통화량이 늘었다. 그거는 20번 그림이었죠. 20번 그림에서 나왔을 건데 통화량이 늘어났다. 그러면 총 수요가 왼쪽이 아니라 오른쪽으로 이동하죠. 그래서 A점이 B점으로 이래갔다가 다시 이렇게 되돌아가는 이런 식이 총 수요에서 충격이 발생하면 어차피 유형은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긍정적인 충격, 긍정적인 충격, 부정적인 충격 두 가지밖에 없죠. 그것이 지금 현재 우리가 총 수요를 화폐 수량설, 그러니까 수량 방정식을 통해서 이야기했기 때문에 통화량과 유통속도 두 개를 이야기했지만 이제 오늘부터 배우는 11장에서 보면 온갖 소비, 투자, 정부 지출, 해외적인 요인에서까지 여러 가지 충격이 발생하죠. 거기에 따라 가지고 총 수요분에서의 충격이 발생하면 유형은 분명히 이렇게 가거나 이렇게 가는 그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를 잘 이해하면 되고, 그 다음에 공급 충격은 지금 이야기했던 공급 곡선의 변화입니다. 그러면 공급은 뭐냐? 공급 충격은 생산 비용을 변화시키고 기업이 부과하는 가격에 영향을 미칩니다. 수요가 아니라 생산 부분에서 발생하는. 그러니까 공급은 누가 공급하느냐? 생산업자가 공급하죠. 생산업자의 소위 펀더멘탈을 변화시키는 거죠. 생산 비용을 변화시키는 충격을 공급 충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또는 가격 충격이라고 하는데 예를 들면 불리한 공급 충격은 구전 날씨, 구전 정도가 아니죠. 이건 예를 들어 태풍이랄까 그런 그런 거 아니면 이제 냉해 이런 것들이 농작물 수확을 감소시키고 식품 가격을 끌어올리죠. 유리한 공급 충격은 또 그 반대입니다. 아주 너무나 좋은 날씨는 농작물 공급을 너무나 늘려가지고 식품 가격을 낮춰버리죠. 요즘 감자 아니면 마늘 가격이 굉장히 폭락을 했습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그런 건 긍정적 충격이고, 또 불리한 공급 충격으로는 노동조합의 결성으로 노동자들이 임금 인상을 요구한다. 임금 인상도 불리한 공급 충격이 하나입니다. 그래서 임금 인상이라는 것이 기업이 매출이 늘어나고 이익이 늘어나고 생산성이 높아져서 그 후행적으로 임금을 인상시키는 것은 그건 당연한 겁니다. 당연한 건데 그런 것이 없이 그냥 임금을 인상시켰다. 그러면 그것은 그냥 비용 충격으로 발생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실적이 좋아서 임금을 인상시키는 것은 불리한 공급 충격은 아닙니다. 아닌데 그런 것도 없이 그냥 임금을 인상하려고 했다. 그러면 불리한 공급 충격이 되겠죠. 새로운 환경규제법으로 기업들이 오염 배출량을 줄이도록 요구한다. 아니면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따져본다 그러면
소위 친환경적인 뭐 구조를 만들자. 그래서 원자력과 화력 발전을 줄이자 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훨씬 더 친환경적인 친환경적으로 됩니다. 그러니까 공기도 더 맑아지고 뭐 훨씬 더 깨끗한 에너지를 쓸 수 있고, 그렇지만 그것은 비용을 상승시키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발전 비용을 보면 원자력이 제일 싸고, 그 다음에 이제 석탄이고, 그 다음에 이제 석유 아니면 그렇고, 그 다음에 소위 친환경적인 풍력과 태양력, 태양광 같은 경우는 굉장히 비용이 비쌉니다. 지금 그래도 유지하는 것은 정부가 보조금, 그 보조금 또 누가 주는 거 아니에요? 정부가 주는 것이 아니고, 실제 현재 그 법령상 원자력 발전이나 아니면 화력 발전을 하는 발전업자들이 그 보조금을 강제로 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 보조금을 내가지고 그가 보조금을 주기 때문에 지금 뭐 개인이 태양광을 설치를 하더라도 돈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보조금이 없다 그러면 전혀 몽땅 다 적자입니다. 현재까지는 흑자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게 친환경으로 가면서 보조금을 내야 될 원자력이나 아니면 화력 발전소가 줄어듭니다. 줄어든다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그걸 어떻게 할 것이냐. 점점점 지금 친환경 태양광 풍력에 대한 그 보조금은 장기적으로 줄어들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한계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것들이 불리한 공급 충격, 생산 비용을 높이는 요인이죠. 이런 게 불리한 공급 충격이고, 반대로 유리한 공급 충격은 비용과 가격을 하락시킨다. 아까 말한 대로 좋은 날씨, 그런 것도 되겠죠. 아니면 제일 대표적인 예가 기술 발전입니다. 기술 발전이 가장 대표적인 유리한 공급 충격이죠. 생산 비용을 낮추는 거죠. 자, 사례 연구로 제일 유명한 공급 충격은 오일 쇼크입니다. 오일 쇼크. 1970년대 초반 오펙은 원유 공급량을 감축하기로 합의했다. 자, 이게 한 나라 내에서 이런 것을 했다 그러면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불공정으로 다 감옥에 집어넣습니다. 다 이익 있으면 다 뺏어버리고, 그 다음에 이 담합을 한 사람들을 다 감옥에 집어넣습니다. 그게 이제 일반적인 나라들의 스타일인데, 지금 이거는 한 나라 내가 아니라 여러 나라들이 그렇게 모여가지고 했기 때문에 외국에 대해서는 어떻게 취한권이 있는 게 아니죠. 그래서 이걸 한 겁니다. 해가지고 석유 가격이 엄청나게 폭등을 했습니다. 자, 지금의 반대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사실은 이때 시작했던 이 판을 뒤집는 겁니다. 지금 푸틴과 사우디 왕자가 뭐 어떻게 티격태격 하면서 세계적으로 지금 유가가 폭락을 하고 있습니다. 즉 3월달 31일까지 어제까지 지금 세계적으로 소위 산유국들의 나름대로의 담합 시스템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산량을 제한하고 있었던 건데 오늘부로 일부 신문에 보면 여러분들이 헬게이트가 열린다라는 그런 기사들이 나옵니다. 자, 이제 석유 판매에 대해서, 원유 판매에 대해서 이제 그 경쟁적인 자유 경쟁 판매가 시작됐습니다. 거기에 대해 가지고 사우디는 지금 현재 판매량에 비해 가지고 한 20% 정도 더 공급하겠다. 뭐 러시아도 더 공급하겠다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원유 가격이 배럴당 20달러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일부 미국 지역에서는 원유 가격이 지금 마이너스로 갔다고 합니다. 배럴당. 뭐 왜 마이너스냐? 이자율도 마이너스, 원유 가격도 마이너스. 요즘 참 이상한 세상입니다. 왜 마이너스로 갔냐 그러면 계속 땅에서 나오는데 그걸 더 이상 보관할 공간이 없다라는 거죠. 그런 경우에는 아주 품질 나쁜 원유 같은 경우에는 그냥 돈 주고 가지고 가라 라는 정도까지도 가격이 떨어졌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저기 어디더라, 와이오밍인가 어쨌든 다코타인가 그쪽의 아주 저품질의 아스팔트 중심의 그런 원유가 이제 마이너스 가격까지 떨어진 그런 정도가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이 원유 가격은 세계 경제의 가장 큰 충격 요인이었습니다. 지금까지. 70년대 이전까지는 세계 경제는 사실은 굉장히 순탄했는데 70년대 오펙이 왜 또 이런 감축을 합의를 했느냐?
이 정치적인 배경을 본다 그러면 이스라엘하고 뭐 7일 전쟁인가 5일 전쟁인가 그걸 통해가 이스라엘에 박살이 난 거죠. 그러니까 자기들도 이제 뭐 비행기도 사가지고 이제 이스라엘로 한판 붙겠다 그랬는데 딱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스라엘이 먼저 쳐버린 거죠. 그래서 완전히 박살났는데 도대체 방법이 없는 거죠. 그래서 소위 뿔따구가 나가지고 이 아랍 산유국들이 이런 식으로 담합을 해가지고 세계 공급량을 줄인 겁니다. 줄임으로써 가격을 엄청나게 올리고 공급을 줄이니까 수요는 비탄력적인 제품이죠. 그러면 가격은 그냥 천정부지로 오릅니다. 그것이 세계 경제를 엄청난 소용돌이로 집어넣는 원인이었고 이게 70년대 초반에 한 번 있었고 70년대 말에 또 한 번 있었고 두 번 있었습니다. 두 번의 석유 파동이 세계 경제 그리고 그 뒤부터 세계 경제에 대한 큰 충격은 대부분 이런 겁니다. 이런 원자재 가격 운동 이게 제일 큰 충격인 거죠. 지금 또 코로나는 사실은 몇 달 지나면 이거는 없어집니다. 코로나는 물론 많은 고통이 따르고 피해가 생겼지만 코로나 같은 문제는 몇 달 지나면 이제 해결이 됩니다. 됐는데 지금 여기에 플러스 이 오일 부분에서 지금 러시아와 사우디의 그런 문제 그것이 지금 두고두고 세계 경제에 큰 충격이 될 겁니다. 소비자는 좋죠. 소비자는 유가가 떨어졌으니까 뭐 여러분 몰라도 내같이 차 몰고 다니는 사람은 기름 넣을 때 기름값이 주니까 좋습니다. 좋은데 뭐 왜 뭐 유가는 이래 떨어지는데 우리나라 휘발유 값은 안 떨어지느냐? 그건 세금 제도 때문이고 여러 문제가 있지. 결국은 다 떨어집니다. 그리고 세금 제도 때문에 그만큼 떨어지지 않게 돼 있고 어쨌든 떨어지니까 좋죠. 좋은데 문제는 좋은 부분도 있지만 나쁜 부분도 있는 겁니다. 나쁜 부분이 어디 있느냐? 이 산유국의 그 산유국한테 장사를 하는 쪽, 산유국과 거래를 하는 쪽은 많이 나빠지는 거죠. 첫 번째 정유산업 완전히 박살나는 거죠. 지금 이제 그 증권시장에서 가장 주가가 많이 떨어지는 것이 정유 3사입니다. 정유 4사죠. 정유 산업은 일단 가격이 떨어지면 마진율이 동일하더라도 마진이 줄 수밖에 없습니다. 가격이 절반 떨어진다 그러면 마진율이 10%라 그래도 마진 그러니까 수익액은 절반으로 주는 수밖에 없는 거죠. 더군다나 지금 마진이 마이너스로 갔습니다. 거기다가 지금 기존에 수입 들어오는 것은 비싼 가격이지 이 석유는 또 그 정제해가지고 싸게 팔아야 되지 엄청난 좀 손실이 쌓이고 있는 거죠. 자, 정유사가 직접적인 충격이고 그 다음에 이제 기름을 나르는 이 중공업도 건설 쪽이 또 굉장히 타격이 큽니다. 우리나라가 중동에 건설 산업에 많이 들어가 있죠. 그 중동들이 이 기름 팔아가지고 돈 버는 돈 가지고 건설을 하고 있는 건데 그 부분에서 많은 이제 실적 악화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지금 건설하고 있는 부분들도 일부는 아마 돈을 못 받게 되는 그런 문제까지도 발생할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다른 부분이 있는데 이것도 있어요. 조선은 이거는 플러스 마이너스입니다. 플러스 가능성도 있어요. 조선은 플러스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 유가가 떨어지면 결국은 기름을 많이 쓸 겁니다. 많이 쓴다 그러면 많이 실어 나르겠죠. 그럼 유조선 수요는 등는답니다. 자, 그 다음에 신재생 에너지 문제.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수요가 확 줍니다. 뭐 조금 이 환경이 나쁘더라도 결국은 가격이 비슷비슷할 때 이제 신재생으로 넘어가는 거죠. 근데 가격이 압도적으로 싸다. 유가가 떨어진다 그러면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붐이 또 수그러들 겁니다. 등등 유가 변화에 따라 가지고 사회, 산업 전반적인 변화가 발생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하나의 총공급의 대표적인 충격입니다. 그래서 70년대 오펙의 담합에 의해서 거의 73년에 11%, 74년에 68%, 75년에 16% 기름값이 더블로 됐습니다. 더블로 됐더라. 이러한 원유 가격 급등은 생산비와 가격에 막대한 충격을 줘서 공급 충격에 해당한다. 그럼 이 ASAD 모형에서 공급 충격은 뭐냐? 이 단기 총공급 곡선을 위로 올리는 거죠. 공급할 수 있는 가격을 올리는 겁니다. 원자재 가격이 올라버리니까 당장 이 가격이 오르는 거죠. 그래서 이 단기 총공급이 올랐다 그러면 단기 균형은 A점에서 B점으로 가게 되고 B점으로 가게 되죠.
자, 그렇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그 다음 어떻게 되느냐? 이게 단기 균형이고, 단기에서 장기로 장기 균형으로 회복되는 과정에는, 물가 변화였죠. 물가는 Y가 Y바보다 왼쪽에 있다 그러면 물가는 떨어지는. 즉, 이렇게 되면 불황이 되고, 실업이 되고, 물건이 안 팔리죠. 그럼 물건 가격은 떨어지고, 그 물건 가격에는 최종 재화도 마찬가지지만 다른 중간재 가격이 떨어지는 거죠. 유가는 안 떨어지더라도 그 외에 다른 중간재 가격이 떨어질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또 중요한 중간 생산 요소인 임금도 떨어지는 거죠. 노동시장에서. 그렇게 되면 이 P가 다시 밑으로 떨어집니다. 장기 총공급이 점점 밑으로 점점 떨어지면서 다시 되돌아오는 거죠. 자, 그 이야기는 총수요에서 충격이 발생했는 경우에는 여기서 뭐 이것이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한다. 아니면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한다. 세 점이 움직였습니다. 근데 총공급에서 단기 총공급에서 충격이 발생했는 경우에는 갔다가 되돌아오는 겁니다. 갔다가 되돌아왔다. 이 그림상에서는 갔다가 되돌아왔다. 갔다라는 것은 이쪽으로 B점으로 갔다는 것은 물건 가격도 오르고 실업률도 높아지는 경우죠. 자, 그리고 이걸 가지고 A에서 B점으로 가는 것을 우리가 아주 새로운 현상으로, 사실은 지금 여러분들이 새로운 현상으로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스태그플레이션이 익숙한 용어일지 몰라도 이거는 70년대에 나온 용어입니다. 그 전까지는 경제학에서 없던 용어인 거죠. 석유파동으로 세계적으로 인플레이션이 발생하고 실업률이 높아지니까 처음에는 경제학자들은 이게 뭐냐? 일반적인 경기 불황은, 전형적인 경기 불황은 보통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충격은 총수에서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경기 불황은 물가가 오르고, 그러니까 물가가 떨어지고 실업률이 오르는 게 경기 불황이었습니다. 물가가 오르면 대신에 실업률, 그러니까 경기가 불황일 때는 불황이라는 건 실업률이 높아지죠. 실업률이 높아지고, 그때는 항상 물가가 떨어졌습니다. 실업률이 높아지고 물건이 안 팔리니까 물건 가격이 떨어진다. 그리고 경기 호황일 때는 뭐 실업률이 낮아지고 그다음 물건 가격이 오른다. 이것이 일반적인 형태였죠. 그런데 이거는 두 변수가 다르게 움직이는 거죠. 실업률은 높아졌는데 물가가 안 떨어지고 물가가 올라간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경제학자들이 이게 뭐냐? 라고 몰랐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총수요 총공급 모형으로 다 되돌아간 거죠. 그 전까지는 지금 우리가 배울 케인즈의 ISLM 모형까지만 계속 붙들고 연구를 하고 있었습니다. 분석을 하고 있었는데 그 가지고 분석이 안 되던 거죠. 그래서 다시 총수요 총공급 모형으로 돌아가니까 중국이 총공급에서 발생했구나 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 P하고 Y의 변화 방향이 좀 다르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가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여기서 이제 다시 시간이 지나면 이쪽으로 되돌아오게 됩니다. 자, 이게 부정적인 총공급 충격이 발생했는 경우 경제의 한 사이클 변화입니다. 사이클 변화. 반대로 긍정적인 총공급 충격이 발생했다 그러면 SR, AS 커브가 밑으로 가게 되겠죠. 그러면 새로운 경쟁은 A에서 요 밑으로 갔다가 다시 되돌아오는, 이것이 뭐 또 다른 형태의 총공급 충격입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지금 이야기했던 그림으로 보였던 이론이 실제 데이터에서도 발견되더라, 확인되더라 라는 것을 이건 보여준 겁니다. 그래서 참고로 보기 바랍니다. 석유파동기에 실제적으로 유가, 물가, 그 다음 실업률의 변동을 여기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림대로 데이터들이 실제 움직였더라를 보여주고 있죠. 80년대에 긍정적인 공급 충격, 이때는 오히려 큰 폭의 유가 하락이 발생했습니다. 그런 데는 그때도 이 밑으로 단기 총공급이 떨어진 것 같은 그런 반응이 동일하게 나타났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안정화 정책. 자, 충격에 대한 경제의 변화. 오늘 시간은 짧기 때문에 휴식 없이 그냥 계속하겠습니다. 짧은 변화, 충격에 대한 변화.
즉 충격이 발생하면 경제는 변합니다. 변하는데 그 변화했는 경우에 다시 그 변화했다는 것은 결국은 차선점으로 움직였죠. 최선점은 장단기 균형입니다. 충격이 발생하면 일단은 그 장단기 균형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벗어나게 돼가지고 더 나쁜 상태가 된다는 거죠. 실업률이 더 높아진다든지 물가가 더 높아진다든지 이제 그런 부작용이 발생하죠. 그런 경우에 사실 우리가 지금 배웠던 총공급 총수요 모형에서는 기다리면 시간이 걸릴지 몰라도 기다리면 다시 장단기 균형으로 되돌아간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게 국가경제, 거시경제가 가지고 있는 자동적인 조정 기능입니다. 그런데 기다리기 싫다. 기다리기가 고통스럽다.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국가가 나서라. 라는 얘기가 있는 거죠. 일단 상태가 나빠졌다. 그러면 이 나쁜 상태에 우리는 못 있겠다. 국가는 뭐하냐? 국가가 왜 있냐?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게 국가가 아니냐? 그런 경우에 나온 것이 소위 안정화 정책입니다. 단기적인 경기 변동의 심각성을 줄이기 위한 정책. 그러니까 경기 변동, 단기적인 경기 변동으로 어떤 나쁜 상태가 됐다. 실업률이 높아졌다든지 물건 가격이 높아졌다든지 그런 경우죠. 물가가 높아졌다. 그런 경우에 그 문제를 줄이기 위해서 국가가 어떻게 할 수 있느냐. 할 수 있다면 할 수 있는 정책으로 내는 것이 이런 안정화 정책입니다. 예를 들면 불리한 공급 충격의 영향에 대응해서 금융정책을 사용한다. 아까 석유파동 같은 경우죠. 그런 경우에 자, 불리한 공급 충격이 발생했다. 이거는 단기 총공급 곡선이 위로 올라가는 경우죠. 그럼 이렇게 됐죠. 그러면 새로운 이제 B점으로 갔죠. B점은 물건 가격도 오르고 그 다음에 실업률도 높아진 겁니다. 실업률 이게 없는데 실업률이라는 뭐냐? Y바부터 떨어진 부분입니다. Y바부터 왼쪽으로 가면 실업률이 높아지고 Y바보다 오른쪽으로 가면 실업률이 더 낮아진 경우다. 거죠. 왼쪽으로 갔다는 것은 실업이 많이 발생했다라는 거죠. 물가보다는 더 문제가 실업이죠. 실업이 발생했다. 그러면 못 살겠다. 가 나오죠. 그러면 이 문제를 어떻게 좀 이 충격을, 이 고통을 줄이느냐. 그 줄이는 방법으로 제안할 수 있는 것이 금융정책을 통한 생산량의 안정화. 자, 이런 문제가 발생했으면 사실은 충격에 대한 해결책은 충격을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도록 만들어주면 됩니다. 할 수 있다면. 단기 총공급이 높아졌다면 이걸 밑으로 낮추면 되는 거죠. 그러면 문제는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못하면 이 정책수단이 있냐 없냐는 문제입니다. 없으면 할 수 있는 정책수단밖에 없습니다. 이걸 낮추면 제일 좋겠지만 이걸 못 낮추니까. 왜냐 그러면 외국에서 발생한 충격은 우리가 어떻게 못하죠. 물론 세계의 경찰 노릇을 하는 미국이 나서가지고 어떻게 할 수 있을지 모르겠죠. 지금 발등에 불이 떨어지니까 미국 트럼프 대통령도 지금 열심히 나서가지고 러시아하고 사우디에 전화를 계속 돌리고 있습니다. 근데 둘 다 워낙 지금 불타고 나가지고 전화를 받아도 그냥 들은 척만 찬다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이제 해결을 한다 그러면 이걸 다시 바꿀 수도 있을지 모르죠. 유가 문제를. 근데 이제 이게 잘 안 되죠. 잘 안 되는데. 그렇다 그러면 이런 경우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경제 정책은 어딨냐 그러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경제 정책은 다 총수요 안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배웠던 이 총수요 유도 과정에서는 수렴 방정식 MV는 PY라는 걸 배웠기 때문에 M 통화량 즉 금융정책 하나만 있는 거죠. 물론 이제 다음 장에서 보면 여기다가 이제 재정정책까지 나옵니다. 이거 Y는 C 더하기 I 더하기 G 해가지고 재정정책. 모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정정책, 조세정책, 금융정책은 다 총수에 있는 거죠. 그러면 이 경우에 우리가 유일하게 이런 고통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총수요를 움직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 B점이 있는데 이 B점에서 우리가 가능한 Y바점으로 단기균형이 Y바점으로 가게 만들자. 그러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총수요를 오른쪽으로 이동시켜야 되죠. 그래서 이게 균형이 Y바 쪽으로 이전까지 균형이 갈 수 있도록 교차할 수 있도록 총수요를 오른쪽으로 이동시킵니다. 그 이야기는
통화량을 늘려야 되는 거죠. 통화량을 늘려가지고 이런 경우 통화량을 늘려서 실업을 낮출 수 있다. 거죠. 이것이 소위 말해서 안정화 정책입니다. 안정화 정책인데 그 결과를 보면 P는 영원히 높은 수준에 머물게 되나 Y는 완전 고용 수준에 머문다. Y는 원하는 대로 총수요를 늘리니까 Y2에서 다시 Y바 수준으로 갑니다. 당초 A 수준과 동일한 Y 수준을 얻을 수는 있죠. 실업은 잡을 수 있는데 그러나 비용이 없는 이 정책은 없다라는 이야기죠. 그 결과 남는 비용은 A에 비해서 시점의 차이는 P가 P1에서 P2로 올랐다. 물가는 영원히 올라버렸다. 통화량을 늘렸으니까 이에 따라 가지고 물가가 영원히 오른 겁니다. 어차피 뭐 유가가 올라서 물가도 올랐고 통화량까지 올렸고 어차피 동일하게 물가는 올랐다. 그래서 안정화 정책을 통해서 뭔가 하나의 변수는 잡을 수 있지만 결국은 그 결과 어떤 비용은 남습니다. 비용은 남는데 그 비용이 여기서는 이제 물가가 되겠죠. 자, 이상이 이제 총수요 총공급 모형이죠. 그래서 총수요 총공급 모형을 통해 가지고 장기적인 경제, 장단기 경제 충격이 발생하는 경우는 경제가 어떻게 바뀌는지 그 과정 전체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이게 경기 변동에 대해 가지고 가장 인트로덕션이 되는 이론입니다. 총수요, 그래 11장, 12장을 둘 다 총수요에 대한, 즉 11장, 12장 둘 다 ISLM 모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ISLM 모형에 대한 설명을 위해서 먼저 2장 마지막에 되어 있는 이 슬라이드를 봅시다. 슬라이드 42번입니다. 단기 변동의 설명을 보면 그림을 다 그려놓죠. 10장에서 우리가 배운 것이 여기 본 이 총수요 총공급 모형입니다. 총수요 총공급 모형. 10장에서 배운 것이 총수요 총공급 모형이죠. 모형이고 지금 우리가 배울 것이 이 총수요 총공급 모형은 총수요 곡선 수렴 방정식을 통해서 유도됐던 총수요 곡선하고 그 다음에 총공급 곡선은 두 가지가 있었죠. 총공급은 장기 총공급이 있었고 단기 총공급이 있었습니다. 그거 두 개의 균형이 찾아가는 것이 바로 이 모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거 두 개로 구성되었던 총수요 총공급 모형이었고 지금 배울 ISLM 모형은 이 총수요 곡선이 그렇게 유도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간략하게 화폐 수량술로 유도했는데 그게 아니라 이제 본격적으로 제대로 된 총수요 곡선을 ISLM 모형을 통해서 유도를 할 겁니다. 유도를 하는데 자, 이 ISLM 모형을 통해서 총수요 곡선을 이동하는데 이 ISLM 모형은 소위 IS하고 LM 두 개로 구성된 모형이죠. 이것도 수요 공급 모형으로 보면 됩니다. IS라는 수요고 LM이 공급이다. IS는 뭐냐? 인베스트먼트 세이빙 커브입니다. 투자하고 저축. 투자 저축 커브고 LM은 화폐 시장 균형입니다. Liquidity and Money. 유동성하고 화폐. LM 커브인 거죠. LM 커브라는 것은 유동성 화폐, 화폐 시장 균형 모형이고 이게 ISLM 모형에서의 공급이 되는 셈이고 ISLM 모형에서의 균형은 사실은 실물 균형이죠. 이거는 인베스트먼트 세이빙 관계에서 나오는 이 모형입니다. 즉, 이 IS 곡선은 균형 국민소득 결정 모형에서 유도됩니다. 실물 부분에서 오늘 배울 균형 국민소득 결정 모형에서 유도되고 LN 커브는 유동성 선호율에 대해서 리퀴디티 머니, 유동성하고 화폐와의 관계를 나타내는 커브가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곡선이 유도돼서 ISLM 모형이 만들어지고 소위 케인즈의 이론을 집대성한 모형입니다. 이게 소위 가장 지금 정책에 대해서 가장 많이 분석하고 있는 모형이 바로 이거죠. 그리고 이걸 바탕으로 해서 총수요 곡선이 나오고 그 다음에 총공급을 집어넣어서 지금 10장에서 총수요 총공급 모형을 우리가 활용했습니다. 자, 이게 이제 전체 모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은 이걸 보겠습니다.
자, 보시면 ISLM 모형의 도출. 학습할 내용은 IS 곡선과 다음 것들의 관계, 균형 국민소득 일정 모형, 대부 자금 모형, 그 다음 LM 곡선과 다음의 것들과의 관계, 유동성 선호 이론, P가 고정되어 있을 때 단기적으로 ISLM 모형이 어떻게 소득과 이자율을 결정하는가, 이런 것들을 이 장에서 배우게 될 겁니다. 배우게 되고, 그 다음에 중요한 개념들은 균형 국민소득 결정 모형, 유동성 선호 이론, 정부 구매 성수, 조세 성수, IS 곡선, LM 모형, 뭐 이런 것들을 배우게 될 겁니다. 이런 것들을 배우게 될 겁니다. LM 곡선, 이런 것들을 이런 용어들을 이제 잘 이해해야 되겠죠. 성수가 2개 나오죠. 자, 여기에 이제 정책 효과를 이야기하는 성수가 나옵니다. 성수, 정책 성수, 재정 성수, 조세 성수, 이런 거죠. 그것이 이제 케인즈 이론의 요체가 되죠. 그렇기 때문에 그걸 바탕으로 정책을 적극적으로 하자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학습 배경은 10장에서 총수요 총공급 모형을 살펴봤는데, 장기적으로는 물가는 신축적이다. 생산량은 생산 요소와 기술 수준에 의해 결정된다. 그리고 실업률은 자연 실업률과 같다. 라는 것이 우리가 장기 이론입니다. 10장에서 본 이론이고, 그 다음에 1학기 때 배운 내용이죠. 1학기 때 3장, 4장, 5장, 6장을 통해서 배운 내용입니다. 그러나 단기에서는 10장에서는 단기 이론을 배웠죠. 물가는 고정되어 있다. 물가는 고정되어 있다. 생산량은 총수요에 의해 결정된다. 물가가 고정되어 있다 그러면 결국은 총수요 곡선의 이동에 따라 가지고 현재 균형점이 단기 균형이 형성됩니다. 그리고 실업은 생산량과 역관계다. 억군법칙은 항상 작동하는 겁니다. 자, 이게 우리가 지금 살펴봤던 내용입니다. 또한 이 장에서는 총수요 곡선의 기초가 되는 ISLM 모형을 도출하는데, 단기에 초점을 맞춰서 물가 수준이 고정되어 있다는 가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SRAS 곡선은 수평이다 라는 가정하에서 단기 균형, 총수요 곡선을 유도를 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아까도 얘기했지만 11장, 12장에서는 폐쇄 경제에 초점을 맞춥니다. 뭐 여기서 당장 개방 경제까지 이야기하면 너무 복잡하니까 일단 단순하게 폐쇄 경제에 초점을 맞춘다. 그 이야기는 순수출, 수출과 수입이 없다라는 가정을 하죠. 환율도 없고, 그런 경우에 대한 균형입니다. 물론 13장에서는 그 부분까지 도입해 가지고 외국까지 있는 경우까지 이제 확대해 가지고 보게 될 겁니다. 그래서 13장에는 우리가 먼델 플레밍 모형이라고 하는데, 소위 개방 경제판 ISLM 모형